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여의도맨션이 어떻게든 좀 도움 드려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2024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2025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경제와 과학 또는 경제와 기술 또는 산업 이런 것들이 콜라보 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좀 많이 제공해 드리면 투자를 하시던 세상의 흐름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우리나라 공학자들 중에서 또 그리고 과학과 기술 쪽 그 교수님들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가장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실 수 있고 또 트렌드도 정확히 짚어내는 분들 중에 한 분으로 꼽는 분인데요. 중앙대 김상윤 교수님 오늘 모시고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무슨 강의가 이렇게 많으세요? 제가 어디 강의를 가면 브로셔 있잖아요. 네. 전달엔 누가 오셨다, 다음 달엔 누가 온다 보면 뭐 간간히 제가 아는 다른 지인은 간간히 있는데 꼭 계신 분이 우리 김상윤 교수님이시더라고. 뭐 제가 연구하는 분야들이 워낙 이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또 비트코인, 뭐 메타버스 분야들에서 관심 많으시다 보니까 네.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경제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아마 교수님 찾는 분들의 수요가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수님께 여의도맨션의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이 매달 와서 매주 하나하나씩 해주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산업 쪽도 누군가, 기술 쪽도 누군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더니 마침 요 근래 또 신간도 나오신다고 해서 저도 공짜로 부탁하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책도 소개해 드릴 겸 그리고 읽어봤더니 딱 제가 원하던 기획과 맞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네. 책을 화두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엑스트로피. 솔직히 제가 이쪽 분야에서 문외한이라서 이 용어를 처음 보거든요. 이 뜻은 뭐예요? 엑스트로피는 기술 철학입니다. 이제 네. 1980년대에 여러 과학기술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가 이 과학기술을 인류 발전에 이롭게 한번 써보자. 인간의 생명 영장에 한번 써보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자기 분야의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의 대표적인 이 결론이 바로 엑스트로피 기술 철학이고,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예. 당시에 연구의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화폐 현상인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창시했던 그 목적은 사회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빈부격차가 그대로 디지털 시대에도 정보격차로 이어집니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탈중앙화라는 이 네.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 중앙화된 뭐 금융사라든지 혹은 또 거대 자본 세력이라든지 혹은 중앙화폐 국가라든지 이런 통제와 어떻게 관할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들도 생겨나요. 네. 10년마다 일어나는 금융 위기라는 것도 뭐 중앙화된 뭐 세력들의 여러 이런 그 양상들에 의해서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 고민했던 것이 암호화폐였고,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의 개념들을 80년대, 90년대 이 발표했던 사람들이, 물론 비트코인은 네. 그 당시 아니었습니다. 네. 그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연구들도 있었고요. 뭐 또 하나는 우리가 생명 연장에 대해서 내가 이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게 살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술들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네. 또는 뭐 이제 뭐 인공지능 기술 예.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떤 편리한 환경들을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다 함께 모여서 과학자, 기술자들끼리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한 끝에 우리가 이런 것에 관련된 철학을 만들자. 예. 그래서 그 철학의 이름을 엑스트로피라고 지은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일 수 있는 기술을 좀 더 사회와 인류에 이롭게 또는 지구 환경 생태계까지 포함된 거겠죠. 거기에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철학적인 메타포까지 포함된 게 엑스트로피군요. 김 교수님이 평소에 지향하는 가치관과 유사하네요. 맞습니다. 요즘 네. 인공지능도 실제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인공지능에 막 의도를 담는 기업들이 예.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최근 여러 실험 결과로 밝혀졌는데 인공지능이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느냐, 취향을 가질 수 있느냐,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이 한쪽에 치우쳐진 인공지능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GPT 같은 경우에 예. 미국의 민주당과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인공지능이 정치 성향이 있다? 그것도 네. 가장 대명사 중에 하나인 챗 GPT가 민주당 성향이 있다고요? 네, 이게 뭔 소리예요? 실제로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지난 5월에 실험을 진행한 네.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 전쟁 중에 거대 언어 모델 전쟁이 있죠. 예. GPT 혹은 람다라는 모델이 있고요. 메타의 라마라는 모델이 있죠. 네. 이 모델들을 가지고 정치 성향이 있냐, 취향이 있느냐, 혹은 우리 인간의 가치관에 해당되는 것이 어떻게 치우쳐져 있느냐를 테스트해봤더니 이야. 예를 들면 정치 성향을 물어보는 인간들에게 해보는 질문을 가지고 이 거대 언어 모델을 테스트했더니 이 GPT는 놀랍게도 네. 미국의 민주당과 같은 성향 예. 그리고 메타의 라마라는 모델은 네. 미국의 공화당과 같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와.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예. 뭐 다른 영역들도 한쪽에 치우쳐진 인공지능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말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무조건 좋다라고 긍정하기에는 인간의 의도를 담을 수 있고 뭐 자본이나 권력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네.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 철학을 더 네. 강조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그거 진짜 흥미롭네요. 예를 들어서, 챗GPT는 민주당 성향, 라마는 공화당 성향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처음에 세팅을 한 값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된 거예요?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자연 발전적으로 진화 발전하다 보니까 아주 우연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이게 실제로 그 모델을 개발할 때 의도를 담았느냐? 예. 그거 당연히 밝혀지지 않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예. 결과가 그렇게 이제 나왔다라는 것은 예. 의도를 담으려면 담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그렇겠네요. 거죠. 네. 그렇네. 그러니까 실제로 GPT 만들 때 엔지니어들이 그런 쪽의 데이터 편향을 네. 주입시켰느냐, 집어넣었느냐, 이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아무도 밝히지 않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의심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을지는 모릅니다. 다만 앞으로 나올 세상을 주도할 인공지능 모델들이 충분히 정치 성향이나 취향이나 특정 가치관 혹은 이제 미국을 좀 더 우월하게 보는 그런 사상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그 AI 석학 중에 한 분이죠. 앤드류 응 교수 있어요. 네, 아시죠? 알죠. 네, 그분이 얼마 전 국내 언론, SBS 언론이랑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래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AI 분야를 이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요즘에 AI 발전은 상당히 심히 우려스럽다. 그 이유는 내가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많은 AI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의 일부 이제 실무진들이 네. 미국의 정치권과 결탁하는 이런 광경을 많이 봤다. 그러니까 뭐 로비를 한다든지, 예. 혹은 자신들의 뭐 이권을 좀 예. 이렇게 반영해달라. 물론 미국의 로비는 합법이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인권이 침해되고 혹은 또 이런 산업 질서가 무너지고 그들의 어떤 이권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질서가 제정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의도가 담겼다라는 이 여러 실험 결과들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단순히 중립적인 기술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세상의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냐. 이것이 기술자들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저는 기술 철학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필도 하시고 연구를 해오셨던 것 같은데, 사실 미국 하면 금권 선거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로비도 합법적이고, 그리고 돈을 주고 나를 지지하는 어떤 표나 의사 표현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전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들이 미국에서는 모두 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거든요. 따라서 민주당 성향이든 공화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단체나 어떤 협회가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하여금 이런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결과값이 마치 이거를 정답인 양 보여주도록 해주십시오 했을 때, 이걸 아마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도 없을 것이고 그런 걸 만들려고 하지도 않는 국가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정치 기부금 많이 내고 그래서 트럼프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이걸 알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다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값을 도출했을 때는요, 그런데 가끔 이 익스플레이너블 AI라고 해서
걔가 왜 그런 결론을 도출했는지를 우리가 추론하거나 과정을 알 수 있는 결과값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방금 화두로 던져주셨던 GPT가 민주당 성향이 있고 라마가 공화당 성향이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나 여러 맥락상에서 추적을 했을 때 왜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을 못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네. 접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보완적인 성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어쨌든 끝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 기술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까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GPT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뭐 매개 변수를 많이 써가지고 규모를 키워가지고 더 똑똑하게 만들어야지 이걸 고민하지 예.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까지 같이 보지 않는다는 예, 예. 거죠.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정책 예. 위반자들이나 혹은 사회 AI의 어떤 피해를 또 예견하는 뭐 여러 학자들이 이것이 보완적인 성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예. 이것을 이제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기업들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AI로 구현해라. 사람들이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물어봤을 때 그 기능을 제공해라. 예.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거대 자금이 투입되잖아요. 몇 예. 조 단위의 돈을 몇 년 사이에 지금 엄청 급속히 투입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자신들이 설명 가능한 AI, 뭐 다양한 기능들을 더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실제로 매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 얼마 전 구글에서요.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2명을 해고했는데요. 네. 뭐 물론 여러 다른 해고가 있는데 제가 네. 본 이 2명이 뭐냐면은 네.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예. 인공지능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그 사례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해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뭐냐면은 구글의 람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예. 이것의 개발에 투입된 한 엔지니어였는데요. 이름도 르모인이라는 엔지니어입니다. 이 엔지니어가 실제로 람다 개발 과정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람다가 이상하게 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인간의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이 들더라. 네. 이걸 반복적으로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번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윗선에 보고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 리포트가 올라오니까 그래 와서 한번 얘기해봐라. 예. 그래서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거는 인간의 의식이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람다와 나눈 내용을 보고를 한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구글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몰아갔냐면은 너가 이상한 거다. 너가 특이한 거다. 이거는 인공지능의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 너가 이상하게 예민하게 느끼는 거다. 예. 그래서 몇 번의 뭐 토론회나 내부 검증 뭐 또 감사도 투입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스스로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한 거야. 어떤 오히려 의미가 이슈가 되면 이 기술 개발을 더 못할 것 같으니까 내보낸 거군요. 그렇죠. 또 한 명이 있는데요. 예. 구글도 뭐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갖춘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AI 윤리센터를 2018년경에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센터장을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아주 이쪽 학계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예. 여성분인데 이 AI가 인종적인 차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논문을 발표한 분이에요. 박사 논문으로. 그분을 모셔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구글의 인공지능이 이 윤리적 문제나 뭐 인종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게 너가 이런 그 감시와 감독하는 역할을 하라. 예. 이 사람도 잘렸어요. 이 사람은 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모셔왔으면서. 모셔왔는데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태클을 심하게 거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구글의 이미지가 나빠질 거라는 판단을 한 거죠.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살짝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우리는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를 쇼업하려는 목적이 조금 더 강했을 수 있는데 실제 왔더니 계속 감나라 배나라 해가지고 기술 발달 속도를 막 막아버리니까 다시 내쫓는다. 네, 맞아요. 제가 사실 지금 이런 멘트 네. 들으니까 제가 감탄스러운 게 제가 박 교수님이 여의도 멘션 한번 네. 나올래 연락 주셔가지고 예. 너무 이제 흔쾌히 기분 좋게 나온 게 네. 저도 이제 기술 분야 보다 보니까 뭐 경영, 경제, 산업 이런 아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제 기술 연구하는 제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인간적인 문제들. 그래서 박 교수님의 해석을 좀 듣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저도 인공지능을 제가 교수님처럼 딥다이브하게 아는 건 아니라서 표면적으로 우리 쪽에서 이슈가 됐던 사례들 몇 개는 예전부터 모니터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경영 경제 쪽에서 마케팅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차용해서
해서 인공지능이 뽑은 미인 대회. 그래서 최고의 미인을 뽑자 해서 그렇게 해서 미인을 뽑아봤더니 그 결과치가 대부분 백인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봤더니 과거에 미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다 넣어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초중반까지 그 이전의 미인의 전형은 약간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 성향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흑인이라든가 유색인종들에 대해서는 미인대에서 최상위권 입상을 안 시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데이터를 전부 다 가서 넣어줬더니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중치를 줬을 때 인공지능은 결과값이 그랬으니까 백인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결론을 도출했는데 그것은 인공지능에게 줬던 데이터 자체가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많이 들어간 걸 줬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투영됐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까지도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야,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정치적 성향까지 있고 오히려 기업들이 인공지능이 대세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교두보를 갖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 기술 개발에 반대가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엔지니어들이나 그런 이슈 제기자들 이런 건 아예 제거를 하고 있다. 이건 정말 걱정이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분야가요, 이게 70년 역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AI 분야는 완전히 이제 랩 스케일에서 커머셜로 올라섰습니다. 규모의 경쟁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승자들이 독식하는 구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승자들이 그렇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냥 아주 뭐 이렇게 무혈 입성을 했느냐? 엄청난 거대 자금을 투입한 거예요. 이 GPT만 해도 이 GPU 2만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수천억 원 들어간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하드웨어 비용에, 학습 비용에, 운영 비용에 엄청난 수천억, 수조 원의 이 투자 규모를 이제 가지는 AI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빠르게 상업화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주 생태계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없다. 그럼 차라리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해서 정치인들 로비 자금이나 조금 뭐 소액으로 대고 이 거대한 거를 먹어버리자 이런 판단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그렇겠네요. 이게 실제로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저도 여러 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이 AI 시대, 저는 AI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완전히 기술 전쟁에서 상업화, 시장화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 속에서 정말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기술자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뭐 법 정책 위반자들이라든지 우리가 이걸 쓰는 이용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철학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정말 좋은 화두가 되는 말씀을 오늘 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쪽의 고민인데 그 과학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글로벌 자동차 종합 메이커사 중에 한 곳에서 저도 레터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겠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궁극의 단계에서 약간의 부딪힌 허들 중에 하나는 기술적인 허들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허들에 부닥쳤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그래서 문제를 주고 거기에서 걔가 어떻게 반응하면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가이드를 주려고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인간 스스로가 가이드를 못 주게 돼버린 상황들이 몇 개 생긴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받았던 숙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상으로 바꿔서 설명드리면 강원도 교외에 어떤 한적한 국도변을 가족들이 여행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모드가 된다고 해서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뭐 운전하는 사람도 전방 주시를 명확하게 안 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요. 뒤 돌아보면서 하면서 가족들하고 놀고 가요. 그런데 회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강원도 국도변 위에 그 낙석주의 있는데 낙석이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미 브레이크를 최대한 밟아도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건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당연히 핸들을 꺾어서 이 안에 있는 탑승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핸들을 꺾을 때 이쪽은 이제 이 큰 암벽이 있으니까 또 부닥치는 거고 반대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마침 공교롭게 이 반대쪽에 자전거 하이킹하는 무리가 한 무리가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두 가지 선택이 남은 거죠. 이 바위에 그냥 부딪힐 게 뻔하지만 부딪혀서
이 자전거 하이킹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체의 위해를 가하지 않고 이 안에 탑승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신체적 데미지가 있을지언정 이걸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아니야, 무조건 탑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제일 우선시해야 돼. 그러니 핸들 꺾어서 자전거 하이킹 한 무리들이 이렇게 지나가도 그냥 그걸 다치더라도 그걸 선택하도록 어느 거가 인공지능의 결과값에 더 적합하다고 우리가 다시 피드백을 줘야 될지 그게 고민인 거예요. 물론 교과서적으로는 어떻게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합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 부딪히는지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AI 기술이 이제 기술을 넘어서 커머셜 상태까지 왔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도덕적인 판단으로 H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세팅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B사는 아니다. 가족의 생명을 더 우선시해서 다른 사람을 치더라도 괜찮다라고 해놨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사회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정말 어떤 차를 사겠습니까? 그 고민까지 간 거예요. 그랬을 때 AI에게 이거는 어느 쪽에 가이드를 줘야 될지를 우리 같은 사람, 뭐 경영 경제학자 아니면 공학자들 말고 윤리학 하시고 인문학 하신 분들에게도 많이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물어봤는데 이런 접근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요? 그게 사실 인공지능 분야의 사실 하나의 화두였습니다. 과거에 그 분야가 방금 말씀하신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네. 저는 이제 그 AI 법제도학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AI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다 보니까 네. 그런 판단에 대한 아주 그 현행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거든요. 네. 이런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의사결정에 AI가 활용되면 얼마나 많은 또 피해와 그렇네. 이득과 이런 피해들이 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결국 이거를 활용했을 때 얻는 가치가 뭐고 누가 이게 어떤 피해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법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자동차 이 사고 사례도 역시나 보험사들이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예. 어떤 쪽으로 세팅을 해야 자신들이 이득을 얻을까. 그럼 그 속에서 또 음모론들이 생기겠죠. 그렇겠네요. 이걸 어떤 쪽으로 세팅해야 우리가 더 이득이 크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AI 시대에 정말 무궁무진하고요. 결국 AI는 이제 소위 공개화도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AI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아마 일상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 질서를 완전히 흔들 것이고 네.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집어넣느냐 누구에게 이득이 가냐 엄청난 그 물밑에서의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과 우리 사용자들이 모두가 의견을 내고 함께 이제 이런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야, 오늘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김상윤 교수님 모시고 코너화하는 첫 시간일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김상윤 교수님께서 이번에 신작 나오신 엑스트로피 이 책 한 5권 정도 도서 이벤트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번 방금 말씀 주셨던 화두도 이 책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저는 첫 장이 딱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너무 흥미롭게 읽었는데 김상윤 교수님과 저희 여의도멘션이 같이 할 코너명 예쁜 거 지어주신 분께 그리고 그 당선되진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좋은 아이디어 주신 분들께 도서 선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댓글창에 좋은 코너명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첫 시간부터 이거 전 대박인 것 같은데요. 조회수 이러면 500명 이상 보는데. 500명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이 책도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아주 딥다이브해서 아주 하나하나 꼼꼼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제가 김상윤 교수님 참 존경하는 이유가 친절한 설명,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니까 관심 두셨으면 하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